가을의 끝자락, 서울의 번화가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던 날이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선선했다. 평범한 오후처럼 보였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정민우, 49세의 성공한 사업가는 7살 된 양자 준서의 손을 잡고 강남의 번화가를 거닐고 있었다. 준서는 밝은 얼굴에 순수한 미소를 지닌 착한 아이였다. 민우는 아이가 겨우 3살 때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에서 입양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지난 4년간 민우는 자신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이 아이에게 쏟아부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어린 시절 결핍을 보상받는 방식이기도 했다. 그들은 막 아이스크림 가게를 나와 준서는 반쯤 녹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고 있었다. 갑자기 준서가 멈췄다. 둥그런 눈이 커지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길 건너편으로 뛰어갔다. 길 건너편 대형 쇼핑몰의 오래된 벽 옆에는 한 여인이 초라한 옷차림으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금이 간 플라스틱 그릇이 놓여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그녀가 오랫동안 거리에서 생활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준서가 그녀에게 달려가 안기며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는 엄마가 여기 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여인은 마치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고 마른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며 마치 아주 오래된 기억의 조각을 보는 듯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아니야, 착각이야. 난 네 엄마가 아니야. 난 아이가 없어.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떨리는 손이 아이의 어깨에 닿았다. 그 접촉은 불안하면서도 갈망이 가득했다. 마치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였음을 믿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때 민우가 뛰어와 서둘러 준서를 여인에게서 떼어냈다. 준서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목에 걸린 오래된 팔찌를 꽉 쥐며 속삭였다. 아빠, 틀린 게 아니에요. 엄마 머리 냄새가 기억나요. 여인은 깜짝 놀라더니 정신이 든 듯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작은 몸이 붐비는 거리 속으로 사라졌다. 민우는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이 왜 이렇게 조여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과거의 문이 하나 열리는 것 같았다. 비록 자신이 이 아이를 깊이 사랑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듯했다. 그 순간 이후 거리 전체가 정적에 빠진 듯했다. 만약 단순히 아이가 낯선 사람을 엄마로 착각한 것이라면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준서의 그 안김과 엄마라는 부름에는 오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마치 그 그리움이 오랫동안 가슴에 새겨져 있었던 것처럼. 민우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시선은 구걸하던 여인에게 향했다. 그녀는 공포가 아닌 감정에 떨고 있었다. 어떤 기억이 그녀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지만 그녀 자신도 아직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입술을 떨었다. 아니요, 전 아이를 모릅니다. 정말로 아이가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본능적으로 아이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고 목소리는 더 이상 무관심하거나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잃고 다시 찾은 듯한 감정이 뒤섞인 채 터져나왔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구네 아이가 거지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지? 혹시 실종된 아이 아닐까? 몇몇은 멈춰서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했다. 민우는 그저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마음은 뒤엉켜 있었다. 준서가 그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 어머니를 안아보고 위로받고 모든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는 아이의 눈빛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아들의 침대 옆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준서는 베개를 안고 눈을 크게 뜬 채 울지는 않았지만 잠들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했다. 아빠,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는 항상 내가 잠들도록 도와줬어요. 엄마는 내 이마에 키스하고 잘 자.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라고 말했어요. 그 여자분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았어요. 민우는 숨이 막혔다. 그의 마음속에 어렴풋한 두려움이 생겨났다. 아이를 잃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신에게 오게 된 여정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해했다. 아이를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아이의 과거와 용감하게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민우의 호화로운 아파트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평소처럼 준서의 웃음소리도 민우가 저녁 식사를 위해 아이를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준서는 소파 한쪽에 움츠린 채 베개를 안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민우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놓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거리에서 만난 당황하는 여인과 준서의 갑작스러운 안김이 여전히 두 사람의 마음속에 맴도는 것을 알았다. 준서는 민우가 3살 때 입양한 아이였다. 당시 아이는 보육원에서 왔을 때 마르고 말이 없고 영양실조와 경미한 정서장애 징후를 보였다. 그때 민우는 겨우 28세였고 결혼하지 않았으며 사업은 막 성공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무모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우에게 그것은 충동이 아니라 처음 아이의 눈을 봤을 때 느낀 이상한 유대감이었다. 함께 지낸 4년 동안 그는 준서에게 사랑, 교육, 여행, 그리고 부족함 없는 생활 등 최고의 것들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는 아이의 과거가 돌아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우는 음식을 방으로 가져와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았다. 준서야, 아직도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슬퍼?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아빠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잠시 후 준서가 고개를 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저는 그분이 엄마라는 걸 알아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을 봤을 때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떠올랐어요. 오래된 방, 엄마가 저를 재우던 목소리, 엄마와 제가 같이 했던 팔찌도 기억나요. 엄마 것은 빨간색이고 제 것은 파란색이었어요. 엄마는 그것이 우리 모자의 팔찌라고 했어요. 엄마가 저를 안고 재울 때마다 엄마는 그것을 만지며 나중에 네가 크면 왜 이게 끊어졌는지 이야기해 줄게라고 했어요. 민우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말했고 상상이나 꾸며낸 이야기 같지 않았다. 준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팔찌는 보육원에서 아이와 함께 온 유일한 물건이었다. 당시 수녀들은 아이가 문 앞에 남겨졌을 때 이미 손목에 그것을 차고 있었다고 했다. 민우는 그것을 기념품으로 아이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남은 기억의 조각일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보육원에 전화했다. 기록은 여전히 완벽했다. 그의 이름, 입양 날짜, 모든 서류가 합법적이었다. 하지만 그가 아이의 친부모에 대해 물었을 때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어느 이른 아침에 버려졌고 서류도 없고 메모도 없었으며 팔찌 외에는 아무런 단서가 없었다. 당국에 보고했지만 아무도 아이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 그때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었나요? 누구를 불렀나요? 특이한 점은 아이가 울지 않았어요. 첫 주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엄마를 부르곤 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 정보는 민우를 충격에 빠뜨렸다. 아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림을 그리고 엄마를 불렀다.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우는 사람을 시켜 구걸 장소 근처 상점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한 중고 의류 상점이 거의 모든 장면을 촬영했다. 여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만진 후 비틀거리며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면서 민우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여인이 작은 물건을 떨어뜨렸다. 오래된 손수건, 한쪽 구석이 찢어진 청록색이었다. 민우는 사람을 보내 현장 근처 노점상들에게 물어보게 했다. 한 음료 판매상이 즉시 손수건을 알아봤다. 네, 이건 이현숙 씨 것이에요. 그녀는 정말 가난해요. 길거리에서 자고 제게 물을 달라고 하곤 해요. 항상 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습관이 있어요. 그녀는 사람들과 많이 대화하지 않고 구걸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녀가 아직 이 근처에 있나요? 민우가 급하게 물었다. 네, 있어요. 보통 밤에는 저 뒷골목 버려진 주차장에서 자요.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열이 나기도 했어요. 이현숙. 처음으로 그 여인에게 이름이 생겼다. 민우의 마음속에서 그 이름은 마치 기억 속에서 온 희미한 부름처럼 울려 퍼졌고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을 열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운명이 조용히 잃어버린 어떤 것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려는 것인지. 다음날 아침, 민우는 평소처럼 회사에 가지 않았다. 그는 비서에게 당일의 모든 회의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계약, 주식, 비즈니스 전략이 없었다. 대신 국어라는 여인의 놀란 얼굴과 이름 모를 이상한 눈물이 있었다. 그는 왜 자신이 그토록 집착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스쳐 지나간 만남, 아이의 몇 초간의 감정 표현이었지만 그것은 지난 4년 그가 쌓아온 신념에 금이 가게 했다. 무언가 있었다. 그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알았고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아들이 성장하는 것을 마음 편히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오전 9시경 민우는 낡은 주차장, 저렴한 여관 뒤에 있는 버려진 땅 앞에 나타났다. 그의 비서는 이곳이 이현숙을 포함한 노숙자들의 정기적인 거처처임을 알아냈다. 이른 아침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무너진 벽 구석에서 그는 오래된 스웨터를 입고 몇 개의 판지로 덮인 채 웅크리고 있는 형체를 보았다. 여인은 발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다.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여전히 그 얼굴이었다. 야위었지만 분명했다. 당신이 이현숙 씨입니까? 민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소리에 두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며 본능적으로 옷자락을 당겨 가슴을 가렸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알고 있어요. 저는 그냥 몇 가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그 아이에 대해. 그의 이름은 준서예요. 그 말을 듣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돌아서서 두 손을 꽉 쥐었다. 침묵이 몇 분간 이어졌다. 단지 선풍기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만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죠? 저를 자기 엄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녀는 머리를 감싸고 마른 손으로 목 뒤를 더듬었다. 그곳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 이름이 정말 이현숙인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냥 따랐어요. 당신은 과거에 대해, 가족이나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나요? 아니요. 단지 제가 팔찌를 한 아이를 안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절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잠을 잘 때마다 울음소리, 작은 방, 생강쿠키 냄새를 꿈꿔요. 민우는 숨이 멈췄다. 생강쿠키. 준서는 생강쿠키를 매우 좋아했다. 비록 민우가 절대 사주지 않았지만 아이는 항상 엄마가 만들어줬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은 출산한 적이 있나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종종 아이를 안고 재우는 꿈을 꿔요. 저는 잘 자, 엄마가 여기 있어 라고 속삭이곤 해요. 그리고 꿈에서 울어요.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닦았다. 찢어진 소매가 먼지로 얼룩졌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분명해졌다. 그날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을 때 저는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그 아이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제 심장은 그 아이를 알아봤어요. 민우는 조용히 서 있었다. 오랜 사업 경험으로 그는 거짓말을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여인은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녀는 심지어 복잡한 이야기를 지어낼 정도로 명석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건강검진, 기억력 검사, DNA 샘플 채취를 위해 함께 가자고 요청했다. 그녀는 거부하지도 동의하지도 않고 고개만 숙였다. 만약 제가 정말 그 아이의 엄마라면 다시 그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조차도 자신이 진실을 얼마나 듣고 싶은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날 그는 이현숙을 여관 근처의 작은 의료센터로 데려갔다. 초기 검사 결과 그녀의 머리에 오래된 수술 흉터가 있었고 가벼운 뇌 손상으로 인한 외상 후 기억 상실의 징후가 있었다. 그때부터 민우는 조용히 DNA 검사 절차를 시작했다. 머리카락 샘플, 혈액 샘플, 가장 정확한 절차를 따랐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결과가 양성이라면 그가 몇 년 동안 키워온 아들이 친모가 있고 그 어머니는 여전히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음성이라면 그는 아들의 실망한 눈빛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아이는 그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하고 있었다.
어느 결과든 그는 잠을 못 이룰 것이다. 3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결과가 나왔고 민우의 이름이 분명하게 인쇄된 흰색 봉투 안에 있었다. 민우는 봉투를 손에 들고 차 안에 조용히 앉았다. 그의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단 한 번의 개봉으로 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었다. 흰 봉투는 민우의 손에서 무게감 없이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들어 있었다. 안도감으로 또는 공허함으로. 차는 여전히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천장등은 노란빛을 내리 비추었다. 민우는 거의 1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DNA 분석 결과라는 글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가볍게 떨렸다. 이는 억 단위의 회의에서도 차갑게 대면했던 직접 생사가 달린 계약을 협상했던 사람에게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이건 사업이 아니었다. 이건 진실이었고 그는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마침내 그는 종이를 꺼내 기술적 매개 변수와 메모를 지나 맨 아래줄 굵게 인쇄된 명확한 문장에 도달했다. 두 DNA 샘플 간 모자 혈연 관계 없음. No maternal biological relationship with the two samples 없음. 그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또 한 번. 혈연 관계 없음. 이현숙은 준서의 침묵 아니었다. 민우는 길게 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다. 무언가 이상했다. 결과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날 밤 민우는 아들의 방문 앞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이미 잠들었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벽을 향해 조용히 누워 있었다. 민우는 준서가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현숙을 만난 이후 아이는 혼이 빠진 것처럼 보였다. 식욕이 없었고 말수가 적었으며 밤에는 자주 깨어 꿈에서 엄마를 부르곤 했다. 민우는 검사 결과를 손에 들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아이가 일어나 앉았다. 눈가가 붉었다. 아빠, 왜 아직 엄마를 만나게 해주지 않아요? 민우는 손에 든 종이를 꽉 쥐었다. 그는 진실을 말했어야 했지만 희망으로 가득한 그 순진한 눈을 보니 마치 기적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아빠가 좀 더 알아보고 있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는 베개를 안고 작은 고양이처럼 어둠 속에 얼굴을 묻었다. 다음날 아침 민우는 이현숙이 치료 중인 의료센터를 찾아왔다. 그녀는 복도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얇은 재킷을 입고 여전히 버림받은 듯한 공허한 눈빛이었다. 민우는 그녀 옆에 앉았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다. 알았어요. 꿈에서만 본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을 바람처럼 슬펐다. 하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진짜 아이를 잃은 것처럼 아픈 걸까요? 민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이 여인에게 생물학적 증거는 없지만 그녀의 마음속 감정이 종이 위에 어떤 결과보다도 더 믿음직하게 느껴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귀가하는 길에 민우는 검사실에 전화를 걸었다. 오랜 사업 경험으로 그는 서류가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검증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머리카락 샘플은 제 비서가 의료 전문가 없이 채취했습니다. 혹시 샘플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화 너머의 사람은 다소 놀란 듯했지만 대답했다. 저희가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원하신다면 병원에서 직접 감독하에 혈액 샘플을 다시 채취할 수 있습니다. 민우는 즉시 동의했다. 이번에는 그가 직접 이현숙을 데리고 가서 전체 절차를 다시 밟았다. 그녀는 반대하지 않고 그저 슬프게 미소 지었다. 더 이상 결과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따라갈게요. 두 번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우는 만약 그녀가 정말 친모가 아니라면 왜 준서가 일치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방, 자장가, 팔찌, 그리고 생강 쿠키 냄새까지. 혹시 아이의 기억이 투영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진시 조작한 것일까? 그리고 작은 단서가 갑자기 나타났다. 민우의 비서가 옛 입양 서류를 다시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보육원에 아이를 맡긴 사람의 서명이 당시 직원 중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서명은 흘려 쓴 비체였고
신분증 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었다. 아이를 데려온 사람은 이름 없는 낯선 사람이었다. 보육원 문 앞에 아이를 놓고 간 사람.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 이제 민우는 준서의 입양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그 정체불명의 여인, 준서를 데려온 사람이 모든 수수께끼의 열쇠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현숙은, 이 거리에서 버려진 여인은 단지 지나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과거의 어떤 조작의 희생자인지? 두 번째 DNA 검사 결과가 그 답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민우는 이제 진실이 때로는 숫자에 있지 않고 가슴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DNA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민우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사업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직감이 이 사건에 극도로 잘못된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뿌리까지 추적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다. 그날 아침 그는 준서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매일처럼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슈퍼히어로나 자동차가 아니라 나무로 지은 작은 집, 열린 창문, 앞마당에 낮은 식물들, 그리고 고양이 무늬가 있는 앞치마를 입고 문 옆에 서 있는 여인을 그렸다. 준서야, 이게 뭐니? 아이가 고개를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살던 집이 기억나요.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꿈에서 여러 번 봤어요. 향기 나는 식물들이 있었고 엄마는 그걸 따서 제 목욕물에 넣어주곤 했어요. 또 기억나는 게 있니? 비가 오던 날 엄마가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엄마는 절 꽉 안고 있었고 누군가 왔어요. 엄마가 소리쳤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민우는 멈췄다. 그 기억은 꿈이라기엔 너무 구체적이었다. 그는 그림을 건축업계 친구에게 보내 어떤 스타일의 집인지, 어떤 지역에 있을 수 있는지 분석해달라고 부탁했다. 3일 후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에 약간의 흥분이 묻어났다. 80% 확신해. 내 아들이 그린 집 스타일은 영동 지역의 농업용 임시주택 형태야. 집 앞의 식물은 들깨인데 사람들이 약용으로 쓰는 야생 허브야. 고양이 무늬 앞치마는 아마도 옛날 보기 의류 공장에서 나온 흔한 디자인일 거야. 내 말은 출처를 추적할 수 있을지 묻는 거지? 현장 조사를 한다면 가능할 거야. 내 친구 중에 X도 민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 예전에 농촌 지역 주택 기록을 담당했었어. 사진을 보내줘. 찾아달라고 할게. 일주일 후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다. 강원도 양구군 로현면에서 그림과 거의 똑같은 집을 찾았다고 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집은 이미 버려져 있었다.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집주인은 이현숙이라는 이름으로 어린 아들과 함께 혼자 살았으나 5년 전에 실종되었다고 한다.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웃들은 무슨 사고가 있었다고 했고 그 후 어머니와 아들 모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현숙, 노숙자 여인의 이름과 같지만 아직 증거는 없었다. 민우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다. 집은 작은 언덕 뒤에 숨겨져 있었다. 목재는 이미 썩고 함석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지만 여전히 옛 생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가 들어가자 이상한 느낌이 전신을 감쌌다. 마치 누군가의 꿈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다. 작은 방에서 그는 오래된 양철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몇 가지 아이 물건들, 낡은 소년용 스웨터, 귀가 찢어진 봉제 인형, 그리고 반쪽짜리 빨간색 팔찌가 있었다. 팔찌는 준서가 차고 있는 것과 정확히 같은 모양이었다. 그의 온몸이 차가워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 물건을 기억의 파편처럼 조심스럽게 들었다. 그는 팔찌를 가지고 돌아와 준서의 것과 비교했다. 두 개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검사가 필요 없었다. 그는 이것이 우연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가 정확한 집을 그리고 들깨 냄새를 기억하고 반쪽 팔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먼 산촌에 숨겨진 나머지 반쪽과 일치한다는 것은 진짜 기억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DNA 결과는 모자 관계가 아니라고 나온 것일까? 이제 민우는 단순한 실수보다 더 큰 무언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신원 도용, 위조된 서류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전화를 받았다. 민우 씨 맞으세요? 저는 정미란이라고 합니다. 4년 전 봉화보육원에서 근무했던 의료 직원이에요.
당시에는 퇴직했었지만 최근에 인터넷에서 당신 소식을 보고 옛 일이 생각났어요.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와서 맡겼어요. 당시 아이는 열이 있었고 입에선 엄마 연숙이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여자는 가족처럼 보이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민우는 굳어버렸다. 이연숙의 아이를 데려간 낯선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누가 모자를 갈라놓았을까? 그리고 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민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친구가 추가 정보를 전했다. 방금 알아냈는데 이연숙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4년 전에 잘못 사망 신고된 기록이 있어. 이유는 실종되어 아무도 찾지 않아서 지역에서 사망 신고를 했어. 하지만 시신도 없고 법의학적 확인서도 없어. 이상하지 않아?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당혹감만이 아니라 분노도 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 어머니를 실종시켰고 누군가가 살아있는 사람을 매장했다. 그리고 아마도 준서는 납치되어 신원이 바뀌고 과거가 감춰진 것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DNA 결과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민우는 준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조차 믿지 못하는 채 세상 한가운데서 조용히 살아가는 여인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 여정은 단지 한 아이에게 어머니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잊어버린 한 사람에게 신원을 돌려주는 여정이었다. 민우는 강원도에서 온전한 빨간 팔찌를 들고 돌아왔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 분노, 불안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한 번도 이렇게 얼음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본 적이 없었다. 표면에는 한 번의 포옹, 아이의 입에서 나온 엄마라는 한마디뿐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신분도요, 실종, 기만의 미로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4년 전 준서를 입양했던 봉화 보육원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현재 책임자는 나이든 수녀였고 꽤 우호적이었으나 그가 오래된 기록을 언급하자 그녀의 표정이 조심스러워졌다. 그 케이스는 약간 특이했어요. 사실 아이가 왔을 때 신원을 확인할 사람이 없었고 출생증명서도 없었어요. 저희는 버려진 아이 임시 보호 절차를 따랐고 보육시설로 이관했어요. 당신이 입양하러 왔을 때 서류는 관청의 승인으로 이미 합법적이었어요. 당시 누가 아이를 받았나요? 확인해 볼게요. 수녀는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한 오래된 서류 묶음을 꺼냈다. 잠시 후 그녀는 접수자 부분의 글자를 가리켰다. 조은정, 자원봉사자. 은정 씨는 짧은 기간 동안 여기서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수녀는 서류를 보다가 덧붙였다. 당시 그녀는 사찰 앞에서 아이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데려온 후 바로 떠났어요. 조은정,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다. 민우는 모든 서류, 특히 은정의 서명이 있는 접수 양식의 사본을 요청했고 즉시 그녀의 행방을 찾도록 지시했다.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결과가 나왔다. 조은정은 이현숙의 옛집 근처 양구군 병원에서 간호실습생이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불명확한 사건 이후 그녀는 갑자기 사직하고 서울로 이사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났던 여자, 아마도 그녀가 아이를 어머니에게서 데려간 사람일지도 모른다. 민우는 은정의 현재 주소를 찾도록 했다. 오래된 인맥을 통해 그는 마침내 통인시장 근처 작은 골목에 있는 임대방을 찾아냈다. 그날 오후 그는 사전 통보 없이 방문했다. 문을 연 것은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단순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고생한 흔적이 있었다. 그를 보자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누굴 찾으세요? 조은정 씨신가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시죠? 민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빨간 팔찌 반쪽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바로 그 순간 은정의 얼굴색이 변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목을 조른 것처럼 손이 떨리고 눈이 흔들리며 반 발자국 물러섰다.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현숙이라는 이름은 아시겠군요? 은정은 셔츠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다. 잠시 후 그녀는 민우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얼굴을 돌렸다. 그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저는 관련 없어요. 관련 없다고요? 당신은 강원도에서 서울의 보육원으로 아이를 데려왔고 주워왔다고 말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를 친모의 집에서 데려온 사람 아닌가요? 전 나쁜 의도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도 납치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마치 벽에 몰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은정이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모든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당시 저는 지역의료원에서 간호실습생이었어요. 비가 많이 오던 밤, 누군가가 사고를 당한 여성을 응급실로 데려왔어요. 그녀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의식이 없었으며 신분증도 없었고 어린 아들만 있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두 모자를 돌봤어요. 아이는 엄마 연숙이라고 불렀고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어요. 당시 병원은 너무 붐볐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누군가는 그녀가 유랑민이라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그 후 그녀는 의식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름도 자신의 아이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경영진은 보증인이 없으면 둘 다 복지시설로 보낼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면 모자가 헤어질 것을 알았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아이를 데려가 경상북도에 있는 제 시어머니 댁으로 데려갔어요. 그들이 입양한 아이라고 거짓말했죠. 하지만 그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제가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가서 이름을 바꾸고 흔적을 지웠어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은정은 말을 끝내지 못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옳고 그름 사이에서 때로는 단 한 번의 성급한 선택만이 갈라놓는다. 하지만 침묵의 대가는 한 아이가 어머니를 잃고 한 어머니가 죽은 것처럼 살아가며 한 양부가 한 번도 진실이 아니었던 이야기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었다. 민우가 그녀의 집을 떠날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손에 들린 빨간 팔찌에 희미하게 비쳤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의 상징이 아니라 5년 동안 감춰진 비극의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리고 민우는 이제 준서를 처음으로 돌아가게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진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록 그의 마음이 여전히 혼란스럽더라도 아이가 결코 잊지 않았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민우가 두 번째 DNA 검사 결과를 손에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이전처럼 두근거리는 감정이 아니라 곧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감했던 진실 앞에서 차분했다. 얇은 종이가 책상 조명 아래 펼쳐졌고 그의 눈은 빠르게 결론 부분을 향해 움직이다가 굵은 글씨의 한 줄에서 오랫동안 멈췄다. 모자 간 혈연 관계 일치도 99.99%. 그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몇 초 동안 정지된 것 같았다. 놀라움도 경악도 아닌 쓸쓸한 안도감이었다.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 떠돌이 여인, 사회가 이름 없는 자, 미친 자, 해롭지 않은 구걸자로 여겼던 그 여인이 바로 그가 4년 동안 사랑해온 아이의 친모였다. 더 괴로운 것은 진실이 단지 작은 실수 때문에 묻힐 뻔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첫 번째 검사를 떠올렸다. 당시 그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의 비서가 이현숙이 의료센터에서 잠든 동안 조용히 머리카락 샘플을 채취했고 모든 것이 서둘러 진행되었다. 간단할 것 같았다. 하지만 두 번째 결과가 나온 후 그는 의료센터의 내부 CCTV를 확인하여 신중하게 다시 확인했다. 그때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진실을 발견했다. 그날 밤 이현숙은 방 청소를 위해 다른 방으로 옮겨졌다. 민우의 비서는 늦게 도착하여 상황을 몰랐다. 그가 옛 방에 들어갔을 때 병상 근처에 걸린 재킷을 보았고 이현숙의 것이라 생각하여 그 재킷 칼라에 붙어있던 머리카락을 몇 가닥 채취해 검사를 위해 가져갔다. 하지만 그 재킷은 이현숙의 것이 아니라 전날 들어온 다른 노숙자의 것이었다. 첫 번째 검사는 잘못된 사람의 머리카락 샘플을 기반으로 했고 그것은 거의 아이의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신성한 모자 관계의 끈을 끊을 뻔했다. 이제 민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이해했다. 만약 그날 그가 차가운 수치와 감정 없는 종이를 완전히 믿었다면, 만약 아이 자신의 감정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스스로 모자를 영원히 갈라놓았을 것이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이현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날 아침 그는 이현숙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요양원으로 갔다. 그녀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지난주에 민우가 보낸 작은 화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서두르지 않는 사람처럼 천천히 일어섰다. 민우는 장황하게 말하지 않고 그저 그녀 앞에 종이를 내밀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확인 문구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지만 소리 없이. 한참 후에야 그녀는 작게 물었다. 제가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다. 만날 뿐만 아니라 만약 준서가 원한다면 저는 모자가 다시 함께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울 겁니다. 이현숙은 울음을 터뜨렸다. 더 이상 억눌린 울음이 아니라 사고, 부서진 기억, 그리고 그녀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회에 의해 빼앗긴 세월의 모든 눈물을 쏟아내는 듯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그날 오후 낯선 차 한 대가 민우의 저택 앞에 멈춰섰다. 셔츠를 입은 두 남자가 사회복지과 배지를 달고 엄격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저희는 정준서라는 아이의 신원 사칭에 관한 익명의 고발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입양 서류가 불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임시로 후견인 서류를 압수하고 조사를 위해 양육권 중지를 요청합니다. 민우는 얼어붙었다. 그는 침착함을 되찾고 물었다. 누가 고발했습니까? 그들은 침묵하며 익명의 고발장 사본만 내밀었다. 하지만 민우가 주목한 것은 고발장의 내용이 매우 상세하다는 점이다. 준서의 본명, 이현숙의 진짜 이름, 그녀가 실종된 시기, 심지어 그녀가 양구군 의료원에서 기억을 잃은 환자였다는 세부 사항까지 언급했다. 그렇게 세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조은정. 즉시 민우는 사람을 시켜 다시 조사하도록 했고 이번에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조은정에게는 화영이란 언니가 있었고 그녀는 2년 전 문을 닫은 사설 진료소의 회계사였다. 그 진료소는 불법 입양 중개 의혹이 있는 곳들 중 하나였다.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그곳을 통해 입양된 많은 아이들이 나중에 진짜 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민우는 준서가 단순히 길을 잃은 아이가 아니라 의도적인 신원 도용의 희생자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진실이 점점 드러나자 누군가가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기 전에 그것을 막으려 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우는 준서를 외곽에 있는 가족 소유의 안전한 아파트로 데려갔다. 그곳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 동시에 그는 후견인 권리를 보호하고 다가올 법적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는 이제부터 상황이 더 이상 단순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는 단지 아이를 친모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존재해온 시스템과 마주해야 했다. 그 시스템에서는 진실이 종종 가장 두려운 것이었다. 민우는 그 만남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이현숙은 민우가 지원하는 작은 요양원에 임시로 머물고 있었다. 준서는 사회복지과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민우가 안전한 아파트로 데려갔다. 모든 조건이 비밀로 유지되었고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알지 못했다. 단지 세 사람만 알고 있었다. 민우, 이현숙, 그리고 떠돌이 여인을 엄마라는 거룩한 두 글자로 부른 아이. 그날 아침 민우는 일찍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내렸지만 입에 대기도 전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수년간의 사업 경험으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그는 이렇게 긴장된 적이 없었다. 단지 한 번의 만남, 5년 동안 중단된 만남이었다. 그는 준서에게 옷을 입히고 아이의 칼라를 정리한 뒤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날 거야. 지난번에 길에서 만난 그 여자분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이 갑자기 빛났다. 맞아, 엄마라고 했지. 오늘 아빠가 너의 진짜 엄마를 만나게 해줄 거야. 준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조용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팔을 뻗어 민우를 안았다. 꽉 껴안았다. 민우는 아이의 떨리는 숨결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 느낌에 그의 목이 베었다. 그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했지만 양부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차는 조용히 요양원을 향해 달렸다. 이른 아침 바람이 은행나무를 통해 불어왔고 첫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다. 민우는 갑자기 모든 것이 매우 평화롭게 느껴졌다. 그 평화로움 뒤에 숨겨진 소용돌이를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평화로웠다. 차가 도착하자 그는 먼저 내렸다. 하지만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멈췄다. 요양원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그는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다.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통화 중. 불안감이 그의 마음에 불처럼 번졌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문을 치며 불렀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근처에서 커피를 파는 사람이 그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침 일찍 차가 와서 할머니를 데려갔어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슨 서류를 보여주며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계속 뒤를 돌아보는 게 보였어요. 민우는 얼어붙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도시 주변의 모든 의료시설에 전화를 걸었다. 어느 곳에도 이현숙이라는 이름으로 입원한 사람은 없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그는 업계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현숙과 일치하는 노년 여성이 빈딘에 있는 사설 요양시설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신질환으로 행동 능력이 상실된 환자로 이송됐다고 해. 민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날 밤 그는 변호사와 함께 그곳으로 갔다. 시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경비원은 말했다.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민우가 모든 서류, 법적 후견인 증명서, 심지어 이현숙이 준서의 어머니임을 증명하는 DNA 검사 결과까지 제시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간단히 말했다. 이 파일은 철회되었고 새 보증인은 조은정 씨입니다. 은정? 또 그녀군요. 민우는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이 명확했다. 은정은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옛 신분 도용의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현숙은 그녀가 너무 늦기 전에 제거해야 할 유일한 살아있는 증거였다. 이제 민우에게는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는 조사 기자인 친구에게 연락했다. 모든 파일, DNA 결과, 증언, 영상 증거가 공개되었다. 단 24시간 만에 소셜미디어는 불에 기름을 붓듯 이야기를 퍼뜨렸다. 신분이 바뀐 아이, 이유 없이 감금된 기억상실 어머니, 자신의 피가 아니지만 이미 살과 뼈가 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딱딱한 시스템과 맞서는 양부, 여론의 압력으로 당국이 개입하게 되었다. 조사팀이 요양시설로 파견되었고 다음 날 오후 이현숙은 자유를 얻었다. 차가 아파트에 도착하자 민우는 문을 열고 준서를 불렀다. 아이는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뒤에 선 백발의 여인을 보자마자 손에서 연필을 떨어뜨리고 눈을 크게 떴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이현숙이 다가왔다. 각 걸음은 마치 무언가 깨지기 쉬운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천천히 내딛었다. 아이에게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그녀는 멈추고 떨리는 두 손을 모았다. 엄마를 기억하니? 준서는 잠시 서 있다가 갑자기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다. 마치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 그녀는 무릎을 꿇고 마른 팔로 아이를 안았다. 입술을 다물어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어깨는 떨리다가 마침내 무너졌다. 민우는 뒤에 서 있었고 어느새 그의 눈도 빨갛게 변해 있었다. 만남은 이루어졌지만 쉽지 않았다. 그리고 민우는 비록 모자가 서로를 알아보았지만 앞으로의 여정이 여전히 매우 길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관련된 사람들, 저 뒤에서 신분 도용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아직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가 멈춘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빼앗길 것이다. 그가 침묵한다면 더 많은 어머니들이 소위 행동 능력 상실이라는 이름으로 감금될 것이다. 단지 그들이 다른 이들의 게임에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이기 때문에. 민우는 모든 것을 겪은 후 한 가지를 이해했다. 때때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옳은 일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것이다. 조은정은 도망치지 않았다. 기자들이 그녀의 옛방을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이사했지만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녀가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처럼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서류도 없고 명확한 기록도 없고 은행 계좌도 없고 소셜미디어도 없어서 민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민우는 차에서 내려 작은 골목에 위치한 낡은 집 앞에 섰다. 공기 중의 습기, 황혼의 희미한 빛이 모든 것을 바른 사진처럼 보이게 했다. 은정은 빨래를 하고 있었다. 한쪽이 깨진 오래된 플라스틱 대야에 손을 담그고 천천히 빨래를 문지르며 얼굴은 침착했다. 민우를 보자 그녀는 일어서 손을 셔츠에 닦았고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언젠가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둘은 집 옆 돌벤치에 앉았다. 바람은 없었고 단지 어디선가 새는 수도꼭지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한참 후에야 은정이 입을 열었다. 많이 생각해봤어요.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을 잃을 테지만 숨기면 아마도 한 어머니를 죽이고 한 아이의 어린 시절을 빼앗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마치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손을 모았다. 이유가 궁금하시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잘못된 일을 했어요. 단지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은정은 민우와 처음 만났을 때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4년 전 저는 지방의료원에서 간호실습생이었어요. 급여는 없고 단지 하루 특기 식사와 약국방에서의 숙소만 있었죠. 저희 가족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심장병이 있었어요. 저는 언니 화영과 함께 살았는데 그녀도 개인의원의 회계사로 저와 다를 바 없이 힘들게 살았죠.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한 주민이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을 데려왔어요. 그녀는 신분증이 없었고 의식이 없었어요. 동시에 3살쯤 된 남자아이가 함께 왔어요. 사람들은 모자라고 했죠. 저는 그녀를 며칠간 돌봤고 그녀가 의식을 찾았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름도 가족도 없고 단지 계속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만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어요. 그때 제 상관은 둘 다 복지시설로 보낼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그곳에 가면 헤어질 테고 어머니는 치료를 받고 아이는 후견인이 없으면 보육원으로 가게 될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아이가 찢어진 귀를 가진 봉제 인형을 안고 밤에 훌쩍이며 울던 모습이 기억나요. 저는 그의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그때 무언가를 한다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갔어요. 집에 데려갔더니 언니가 화를 냈어요. 불법이라고 했죠. 하지만 며칠 후 언니가 제안을 했어요. 누군가 입양할 아이가 필요하다고요. 약간의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래? 감당할 수 없을 거야. 저는 거절했어요. 저는 몰래 아이를 데리고 외곽의 보육원으로 데려갔어요. 절 앞에서 발견했다고 거짓말했고 신원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떠났죠.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3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릴 줄은 몰랐어요. 몇 년 후? 저는 우연히 뉴스에서 그 아이의 사진을 봤어요. 독신 젊은 재벌이 남자아이를 입양했다는 기사였어요. 저는 즉시 그를 알아봤어요. 제가 접수 서류에 임시로 준호라고 이름 붙였던 그 아이였어요. 저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기뻤던 건 적어도 그가 제대로 된 삶, 사랑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두려웠던 건 만약 누군가 거꾸로 조사하거나 누군가 기억해낸다면 저는 아이 신분을 바꾼 사람, 납치 공범으로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침묵했죠. 저는 조용히 살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도 없고 공식 기록도 없고 언니와의 모든 연락도 피했어요. 그저 모든 일이 잊혀지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녀가 그 옛날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거리를 떠돌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요. 저는 겁에 질렸어요. 당신이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다시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끔찍한 일을 했어요. 그녀를 요양시설로 보내는 서류에 서명하고 정신 이상 확인서를 꾸며냈어요. 그녀가 다시 한번 사라지길 바랐던 거죠. 제 생각에는 오래된 실수를 다른 실수로 바로잡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만약 그 대가가 한 사람의 인생이라면 어떤 실수도 용서받을 만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은정은 격렬하게 울지 않았지만 눈물이 한 방울씩 흘러내려 그녀의 손바닥에 떨어졌다. 마치 판사가 필요 없는 자백문에 찍힌 조용한 마침표 같았다. 민우는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물었다. 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말하는 거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아이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라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요. 그날 민우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은정의 모든 고백을 녹음한 채 떠났다.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언젠가 법원이 이현숙과 그녀의 아들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면 민우에게 은정은 더 이상 두려운 이름이 아니었다. 그저 너무 멀리 길을 잃고 이제 돌아오는 길을 찾으려 배우고 있는 사람일 뿐이었다. 수많은 날의 뛰어다님, 투쟁, 고뇌, 깨달음 끝에
마침내 민우가 이현숙 모자의 임시 거처로 마련한 작은 집, 조용한 연못 옆에 위치한 그곳에서 첫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서의 웃음이었다. 아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이현숙을 엄마라고 불렀다. 더 이상 망설임도 혼란도 없었다. 아이는 그녀를 안고 마치 긴 꿈에서 길을 잃은 후 오래된 담요를 찾은 작은 고양이처럼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한때 길가에 웅크린 채 자동차 소리에 움찔하고 이름 없고 가족 없고 기억 없는 도시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 있던 이현숙은 이제 천천히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이를 재우는 방법을 기억했다. 심지어 3살 때 잠들기 전에 어머니의 뺨에 작은 손등을 대는 아이의 작은 습관까지 기억했다. 민우는 창가에서 모자를 바라보았다. 저녁 햇살이 부겐빌레아 화단을 통해 비스듬히 비쳐 평범해 보이는 이 장면을 비추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의 이 평범함을 얻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비정상적인 일들을 견뎌야 했는지 알고 있었다. 서류가 업데이트되었다. 법원은 이현숙과 준서 사이의 혈연 관계를 확인하고 아이에게 본명인 정준호를 돌려주었다. 하지만 민우가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지는 않았다. 여러 차례의 대화와 3사람 사이의 눈물, 침묵의 순간들 후에 그들은 한 가지에 합의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 불리는 2사람이 있을 것이다. 한 명은 그를 낳았고 한 명은 그를 키웠다. 민우는 공식 후견인 자격을 이현숙에게 양도했지만 공동 후견인 자격은 유지했다. 묶어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다.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은 단지 혈연으로만 측정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삶은 동화처럼 쉽지 않았다. 이현숙은 재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랜 노숙 생활, 서류 없음, 은행 계좌 없음, 펜을 들고 서명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그녀는 모두가 빠르게 걷고 많이 말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보다 화면을 더 많이 터치하는 세상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어느 날은 버스 타는 법을 다시 배우기 위해 몇 시간씩 앉아있기도 했다. 준호는 학교에서 이름을 바꿔야 했다. 친구들은 물었다. 왜 내 이름이 전처럼 아빠랑 닮지 않아? 왜 가정부 대신 엄마가 널 데리러 오는 거야? 아이는 침묵만 지켰고 밤에 혼자 베개를 안고 울었다. 민우는 상처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치유 과정에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저녁 3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이현숙이 서툴게 국을 엎질렀다. 그녀는 당황해하며 사과하고 어색하게 식탁을 깠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준호는 잠시 가만히 앉아있다가 일어나 수건을 가져와 조용히 어머니를 도왔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혀를 차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민우 아빠도 노트북 키보드에 커피를 쏟은 적 있어요. 온 식탁이 웃음을 터뜨렸다. 크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따뜻한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매주 장을 보러 가기 시작했다.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배웠다. 수박 고르는 법, 버스 노선도 검색하는 법, 설날 떡국 만드는 법. 이현숙은 어머니 노릇을 다시 배웠다. 민우는 한 발짝 물러서는 법을 배웠다.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이 오래전에 했어야 했던 일을 할 공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준호, 이제 7살이 된 아이는 엄마라는 2글자를 분명하게 떨림 없이, 혼동의 두려움 없이 부르는 법을 알게 되었다. 민우는 다시 한번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사업 초기부터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그는 급하게 공책에 적었다. 법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양아버지나 친어머니란 정의로 묶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은 세월과 눈물, 그리고 늦은 보험을 통해 느껴져야 한다. 우리 3사람은 완벽한 가족이 아니지만 아마도 가장 진정한 의미의 가족일 것이다. 창문 너머로 노란 햇살이 마당에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다. 한 어머니가 조용히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고 한 아이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창문 뒤에 서서 식어가는 커피를 들고 아주 작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들은 인생에서 승리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가족애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운명을 이겼다. 안개 낀 새벽, 해안가 마을로 향하는 시외버스가 마을 입구에서 멈췄다. 정윤호는 낡은 배낭을 메고 버스에서 내렸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모자가 들려 있었고 운동화는 먼지로 가득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작은 마을은 소나무 숲 옆에 자리 잡고 있었고 멀리서는 바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공기 중에는 짠 바다 냄새가 감돌았다. 아직 완전히 밝아지지 않은 새벽,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조용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이 조용한 해안 마을에서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정윤호는 전국에 체인을 둔 유명 해산물 레스토랑의 사장이었다. 그는 복권에 당첨되거나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제로에서 시작하여 매일 어선을 타고 다니며 해산물에 대한 모든 것을 자신의 피와 같이 익혔다. 하지만 오늘 정윤호는 모든 화려함을 뒤로하고 가장 소박한 모습으로 여자친구의 고향을 찾았다. 오래된 배낭과 낡은 모자 그리고 먼지 묻은 운동화만을 가지고 시장 방향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다가왔다. 운전자는 김서연이었다. 날씬한 몸매와 부드러운 표정,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연보라색 전통 블라우스를 입은 모습이었다. 윤호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오래 기다렸어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방금 도착했어요. 윤호가 대답했다. 서연은 윤호의 차림새를 보고 약간 놀란 듯했다. 자가용으로 안 오셨어요? 고급차에 익숙하신 줄 알았는데. 윤호는 웃으며 말했다. 대학생 때처럼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가 돌았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미소에는 조용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윤호가 부유하고 성공했다는 걸 알았지만 그가 정직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다. 아마도 그가 소박한 모습으로 고향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그녀의 부모님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거나 혹은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어서일 것이다.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아침 햇살 아래 은빛으로 빛나는 소금밭을 지나갔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그들의 피부를 태울 듯했지만 그것은 또한 서연이 윤호에게 자주 이야기했던 향기로운 고향의 냄새이기도 했다. 서연은 들판 가운데 있는 작은 오두막을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렸을 때 엄마랑 저기 가서 소금을 모았어요. 한 번은 너무 더워서 울었는데 엄마가 시원한 수건을 주시면서 이제 다 컸네라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정말 대단하셨죠.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그는 도시에서 자랐고 시골 생활이 낯설다고 생각했지만 서연을 통해 그는 인간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붉은 기와지붕의 낮은 집이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앞마당은 다진 흙이었고 몇몇 종이꽃이 드문드문 피어 있었다. 서연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큰 소리로 불렀다. 엄마, 왔어요. 김 여사가 집 안에서 나왔다. 그녀는 부지런히 일한 흔적이 역력한 얼굴과 햇볕에 그을린 피부였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윤호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정윤호 씨지요? 들어오세요. 윤호는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서연의 아버지 김혜준 씨가 뒷마당에서 들어왔다. 키가 크고 검게 그을린 피부, 엄격한 눈빛과 담배를 오래 피운 탓에 쉰 목소리가 특징이었다. 윤호를 보자 잠시 멈칫하더니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남자친구인가? 네, 정윤호라고 합니다. 김혜준 씨는 대답하지 않고 살짝 콧방귀를 뀌더니 윤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살폈다. 낡은 운동화부터 색이 바랜 셔츠까지. 그러고는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윤호는 서연을 흘깃 쳐다보았고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점심 식사는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식탁은 소박했지만 풍성했다. 매콤한 생선찌개, 된장국, 갓 삶은 채소, 매운 젓갈이 놓여 있었다. 윤호는 생선 한 조각을 집어 냄새를 맡았다. 향긋한 냄새가 그의 배를 꼬르륵 울리게 했다. 오랜만에 그는 진정한 시골 밥상을 마주했다. 무슨 일 하십니까? 식사 중 갑자기 김혜준 씨의 목소리가 울렸다. 윤호는 약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친구 레스토랑에서 이것저것 돕고 있어요. 어느 레스토랑입니까? 서울에 있는 작은 가게입니다. 주로 설거지나 청소를 합니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김혜준 씨는 코웃음을 치며 생선을 집어 자신의 그릇에 담았다.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다.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윤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체면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편해할 줄은 몰랐다. 그녀가 말하려고 할 때 윤호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식사 후 김 여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김혜준 씨는 담배를 피웠다. 담배 연기가 마당을 감싸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섞여 무언가 오래된 향기를 만들어냈다. 안정적인 직업이 없으면 어떻게 내 딸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김혜주 씨는 담담한 어조로 물었지만 그 말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윤호는 대답했다. 정해진 직업은 없지만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서연 씨가 고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준 씨는 비웃듯 웃으며 담배꽁초를 깡통에 비볐다. 익숙한 말이군요. 마을 청년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내 딸을 24해 동안 키웠는데 그저 말로만 약속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키운 게 아닙니다. 윤호는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었다. 그는 화가 나지 않았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는 김혜준 씨 같은 사람이 쉽게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거짓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혜준 씨는 윤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길은 흔들림이 없었다. 가난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또렷하게 말했다. 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남자는 싫어합니다. 그 말은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은 것 같았다. 윤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김혜준 씨가 단지 그의 현재 상황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실함과 진실성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그것은 경고였다. 식사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마당 밖에서 매미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지만 집안은 고요했다. 김 여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마다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지요. 김혜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밥그릇을 들고 계속 먹었지만 그의 눈길은 윤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윤호에게 더 많은 채소를 집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더 드세요. 엄마가 만든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윤호는 서연을 바라보고 미소 지었다. 알아요. 정말 맛있어요. 그는 서연이 너무 많이 개입하지 않는 것에 감사했다. 그녀가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맞서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거스를 수 없는 딜레마. 윤호는 서연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 갈등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날의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다. 그릇을 씻으러 갔을 때 윤호는 서연에게 같이 씻을게요라고 말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쉬세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의 집에서 식사했으면 뭐라도 도와야죠. 윤호는 부엌으로 들어가 겉옷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작은 설거지통에 비누 몇 방울을 떨어뜨렸다. 생선 냄새가 여전히 손에 남아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 그때도 이렇게 손을 더럽히며 식사 후 설거지를 했었다. 김 여사는 문간에 서서 윤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녀는 이 젊은이가 말은 적지만 마음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김혜준 씨는 여전히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생선 냄새, 햇볕의 냄새, 그리고 무언가 아주 오래된 향기를 가져왔다. 그는 윤호를 아직 믿지 않았지만 그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어서 주목은 수용의 첫 단계였다. 닭이 마지막으로 울고 햇빛이 강해지기 전 조용한 마을의 정막 속에서 새로운 하루가 밝아왔다. 윤호는 김 여사가 아침 일찍 내어준 담백한 차를 들고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저 멀리 들판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하루의 노동을 시작했다. 나와 함께 들판에 가자. 김혜준 씨의 목소리가 갑작스럽게 들렸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갔다. 윤호는 재빨리 일어나 찻잔을 내려놓고 낡은 모자를 손에 쥐고 그를 따라갔다. 전날 비가 내린 흙길은 여전히 질퍽거렸다. 진흙 웅덩이마다 그들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다. 나이든 남자와 젊은 남자가 나란히 걸었지만 그들 사이의 생각은 천지 차이였다. 김혜준 씨는 침묵을 지켰다. 때로는 들판을 바라보고 때로는 윤호를 살피며 그를 평가하는 듯했다. 윤호는 조용히 걸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지만 이미 목 뒤로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비록 아직 이른 아침이었지만 날이 더워지고 있었다. 눈밭이 눈앞에 펼쳐졌다.
녹색과 갈색이 섞인 패치워크 같은 광경이었다. 하늘은 아직 뜨겁지 않았지만 이미 물웅덩이에서 반사되는 빛이 눈부셨다. 김혜준 씨는 우물 옆에 2개의 물통을 놓았다. 물을 찍자.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는 무거운 두레박을 붙잡고 우물에서 끌어올렸다. 물이 튀어 그를 흔들리게 했다. 2번째 시도에서 그는 더 단단히 잡았다. 우물에서 밖까지 가는 길은 진흙으로 미끄러웠고 발 한 걸음마다 발목까지 빠졌다. 그가 3번째로 논길을 건널 때 시장에서 산 값싼 고무신이 진흙 속으로 빠져버렸다. 윤호는 몸을 굽혀 진흙 속에서 신발을 건져냈다.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그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다.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군요. 김혜준 씨가 물었다. 그의 눈빛은 조롱인지 관찰인지 모호했다. 대학생 때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한때는 나트랑에서 야간 어선을 따라다니며 생선을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김혜준 씨는 잠시 멈칫했다가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다. 듣기만 좋네요. 진짜인지는 모르겠군요. 대화를 가로지른 듯한 외침이 들렸다. 이방인이 왔네. 정민호, 서연의 사촌이 갱이를 메고 뛰어왔다. 그는 마르지만 민첩했고 어디를 가든 웃음을 가져오는 유쾌한 청년이었다. 서울에서 오신 분 같은데요. 그가 윤호에게 손을 내밀며 웃었다. 윤호는 웃으며 그와 악수했다. 정민호는 김혜준 씨와 달리 털털하고 개방적이었다. 그의 등장으로 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윤호는 미리 파놓은 일항에 쪽파 씨앗을 뿌리는 임무를 맡았다. 구부러져 땅을 만지고 씨앗을 뿌리고 또 구부러지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은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이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짠맛과 따뜻함을 가져왔고 새로 갈아엎은 흙, 아침 이슬, 그리고 등에서 흐르는 땀 냄새와 섞였다. 한 번은 윤호가 너무 깊이 구부렸다가 진흙 속으로 미끄러져 넘어졌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고 모자도 머리에서 떨어졌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다가 정민호가 웃음을 터뜨렸다. 마을의 환영식이네요. 그가 외쳤다. 윤호는 일어나 손으로 흙을 털고 쑥스럽게 웃었다. 김혜준 씨는 그에게 바랜 손수건을 건네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견딜 수 있으면 나쁜 사람은 아니군요. 그것은 단순한 말이었지만 김혜준 씨의 눈빛에는 이전의 편견이 조금 누그러진 기색이 보였다. 점심시간 그들은 야자수 아래서 쉬었다. 정민호는 바구니에서 찹쌀밥 뭉치, 짠 생선, 그리고 조금의 젓갈을 꺼냈다. 윤호는 맛있게 먹었다. 그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반복해서 감사를 표했다. 김혜준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윤호가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는 길에 햇빛이 큰빛으로 넘실거렸다. 논 양쪽의 길가에는 정민호가 자전거를 밀고 가고 있었고 윤호는 김혜준 씨와 나란히 걸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김혜준 씨가 갑자기 물었다. 농사를 지을 생각이 있어? 윤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농사에는 재능이 없지만 농부들은 존경합니다. 김혜준 씨는 평소보다 오래 그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부분적인 수용의 표시였다. 그날 저녁 작은 방에 누워 등불이 나무벽에 그림자를 들이운 가운데 윤호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했다. 나트랑 지점에서 새로운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큰 금액에 그의 눈이 반짝였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서연아, 너는 모르겠지만 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어. 그는 어두움 속에서 중얼거렸다. 마당에서는 서연의 어머니가 그릇을 정리하는 소리, 서연의 아버지가 가볍게 기침하고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밖에서는 바다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고향의 자장가처럼 이 젊은 남자를 감싸 안고 그에게 진정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각 땀방울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씩 가르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마을은 익숙한 고요함 속으로 빠져들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멀리서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가끔 담장 너머 풀숲에서 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한 달빛이 야자수 사이로 흘러들어 마당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마당 구석에서 휴대폰 화면에 푸른 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젊은 남자가 무릎을 세우고 앉아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윤호는 전화기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어조는 침착했지만 단호했고 명령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계약은 아직 서명할 수 없어요. 우선 판탄 물류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가격 제안서가 전체 시스템에 명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지연되면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여비서의 목소리가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존경스럽게 대답했다. 통화가 끝나자 윤호는 휴대폰을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몸을 펴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부엌 지붕에 비치는 곳, 흐릿한 노란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곳. 서연의 집은 너무나 소박했지만 그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그것은 그가 자주 참석하는 호화로운 회의실에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보이지 않는 곳, 녹나무 뒤에서 김혜준 씨가 조용히 서 있었다. 담배 한 개비가 손에 들려 있었는데 이제 반쯤 탔고 작은 빨간 점만 남아 고양이 눈처럼 어둠 속에서 빛났다. 그는 전체 대화를 처음부터 들었다. 젊은이의 명령하는 어조, 그가 언급한 수억 원의 계약, 비서가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방식, 이 모든 것이 그가 말했던 프리랜서나 설거지하는 사람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 김혜준 씨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의심이 아닌 깊은 실망감이 자리 잡았다. 그의 눈의 정직함은 말과 행동의 일치였고 이 젊은이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 설령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그가 자신의 딸을 속이려 한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마을에 평소와 같은 고요함이 깃들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가벼운 안개가 야자수 가지 사이로 흘러들어왔다.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이는 새벽의 정막을 깨뜨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김혜준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지만 들판으로 자전거를 끌고 나가는 대신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김 여사는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차를 가져다 주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 일찍 잡초 깎으러 안 가세요? 그녀가 물었다. 김혜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서연이와 할 일이 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서연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집안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첫날처럼 긴장감이 흐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벼워진 것도 아니었다. 잠시 후 김혜준 씨가 서연을 시장에 함께 가자고 불렀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미소도 짓지 않았다. 길 내내 부녀는 조용히 자전거를 밀며 걸었다. 모래 섞인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동안 자전거 페달이 녹슨 체인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만 들렸다. 시장에 도착해서야 채소를 고르며 김혜준 씨가 입을 열었다. 서울에서 오래 살았으니 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만났겠지. 하지만 똑똑하다고 해서 진실한 건 아니야. 서연은 시금치를 짚던 손을 멈추고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혜준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한숨을 쉬며 지친 눈빛으로 말했다. 사람들 중에는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신을 숨기는 데 능한 사람들이 있지. 딸아, 그 사람의 직업조차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움켜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난 이틀 동안 윤호가 아버지의 질문에 항상 에둘러 대답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는 일에 관해 질문받을 때마다 바쁘다거나 아직 안정적이지 않다고 변명했다. 그녀는 그가 단지 부끄러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만약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집에 돌아오자 윤호는 마당에 앉아 낡은 오토바이를 닦고 있었다. 그 오토바이는 지난번 들판에 다녀온 흙투성이가 되었고 이제 그는 마치 보물처럼 그것을 정성껏 닦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지난밤 그가 그림자 속에서 전화하는 모습,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을 우연히 보고 들었다.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이 사람, 친절하고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를 가진 이 남자가 갑자기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점심 식사는 아무도 직업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달랐다. 마치 바람이 방향을 바꾼 것처럼 조용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변화였다. 오후 서연은 뒷마당에서 채소를 따고 있었다. 김 여사가 따라와 조용히 물었다. 너와 윤호 씨 사이에 뭔가 숨기는 게 있니? 서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확신이 없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하지만 가끔은 그가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남자들은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뭔가를 숨기곤 해. 하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줄 용기가 있어야 해. 그 오후 하늘에 구름이 몰려왔다. 야자수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뭔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윤호는 오래된 야자수 아래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감싸고 있던 보호막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과연 그것을 벗어던질 때가 왔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마을의 아침은 평소와 같이 시작되었다. 희미한 집단 연기 냄새, 늦은 닭 울음소리, 분주한 인사소리가 섞여 있었다. 서연의 집 마당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다. 그들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위한 제사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때는 모든 친척과 이웃이 모이는 시간이다. 어떤 사람은 닭을, 어떤 사람은 계란을, 또 어떤 사람은 웃음소리와 이야기를 가져오며 향연기가 피어오르는 커다란 밥솥 주위에 모였다. 윤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김 여사를 도왔다. 그는 생선을 손질하고 채소를 씻고 양념장을 만들었다.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했고 공손했기 때문에 모두의 호감을 샀다. 그러나 윤호는 자신의 눈빛에서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어젯밤의 전화통화, 방금 해결한 급한 계약, 그리고 특히 부하 직원이 오늘 아침에 원본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상기시킨 것. 만약 계약이 깨진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오토바이 소리가 갑자기 들렸다. 평소에 마을에서 들리는 오래된 오토바이 소리가 아니라 새롭고 균일한 고급 스쿠터의 소음이었다. 모든 시선이 대문 쪽으로 향했다. 셔츠와 바지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내렸다. 그의 발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예의 바르게 주위를 둘러보고 물었다. 여기가 정윤호 씨 댁인가요? 그 남자의 또렷한 목소리는 급하지는 않았지만 다소 다급함이 느껴졌다. 윤호는 채소를 씻던 손을 멈추고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잠시 후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옛날 친구예요. 그가 약간의 서류를 가져왔을 뿐이에요. 그 남자는 윤호의 얼버무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예의 바르게 말했다. 회장님, 서울에서 급한 계약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넘기기 전에 원본 서명이 필요합니다. 요청하신 대로 사무실에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마당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쌀을 씻던 몇몇 여성들이 고개를 들고 바라보았다. 이웃들은 서로 의아한 눈빛을 교환했다. 김혜준 씨는 눈썹을 찌푸리고 발장을 낀 채 김 여사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너무 놀라 부뚜막불이 옷자락을 태우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윤호는 급히 대문 쪽으로 나가 그 남자를 집 옆으로 데려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함이 느껴졌다. 다음에 가져가세요. 여기까지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계약이 하루 늦어지는 건 별 문제 없어요. 이제 가세요. 그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돌아섰다. 고급 스쿠터는 마을 길을 따라 사라졌고 그 뒤로 이상한 침묵만이 남았다. 윤호가 돌아왔을 때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 의심, 그리고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이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양념할 고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윤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수많은 질문이 담겨 있었다.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다. 여전히 유쾌한 이야기가 오갔지만 웃음소리는 이전처럼 크지 않았다. 사람들은 작은 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굳이 들을 필요는 없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분명했다. 서연이 남자친구가 누구지? 오늘 아침에 누가 그를 찾아와서 사장님이라고 불렀다니? 어제 나는 그가 건설 노동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단순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 흙과 땀에 익숙한 사람 같지 않아. 김혜준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차를 마시고 생선을 집어먹었지만 김 여사만이 그의 젓가락을 쥔 손이 힘줄이 보일 정도로 세게 쥐어진 것을 알아차렸다. 그 식사에서 김혜준 씨는 윤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어떤 질책보다 더 큰 무게를 지녔다. 오후가 되자 윤호는 마당을 정리했다. 그의 눈빛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모습은 무거워 보였다. 서연이 다가왔다. 그녀의 두 손은 서로 맞닿아 있었고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확고했다. 내게 뭔가 숨기고 있는 거죠?
윤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었다. 그 몸짓은 수천 마디 말을 대신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서연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는 정윤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가 저물고 마을은 조용해졌다. 단지 파도 소리만이 끊임없이 해변을 두드렸다. 김혜준 씨는 마루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윤호가 막 쓰레기를 태우고 돌아오는 곳이었다. 그의 얼굴은 불빛 아래에서 그림자로 가려졌지만 그 무거운 발걸음은 그의 마음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크지 않았지만 물방울이 마당 타일 위로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다. 비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고 오래된 창틀이 삐걱거렸다. 부엌에서는 찌개 냄비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다. 생선, 파, 고춧가루의 향이 섞여 특유의 고향 냄새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익숙한 향기도 서연의 무거운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그녀는 작은 평상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창문 밖을 향해 있었다. 바닷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바다의 염분과 소금 냄새가 섞인 새벽 바람은 낮에는 활기차게 했지만 지금은 서연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 여사가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딸 옆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다. 아직 안 먹었구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잠시 후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아랬다. 엄마, 저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김 여사는 조용히 있다가 대답했다. 무슨 말이니? 윤호 씨요. 그가 제게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어제는 누군가 그를 찾아와 사장님이라고 불렀고 오늘 아침에는 그의 가방에서 어떤 계약서를 봤어요. 거기에는 해산물 천마루라는 회사 로고가 있었어요. 아주 크고 분명한 글씨로요. 계약 금액은 수억 원이었고 정윤호라는 서명도 있었어요. 김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손이 차잔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니? 서연은 눈물을 참며 말했다. 저는 그가 부자인 것이 상관없어요, 엄마. 다만 그가 저에게 솔직했으면 해요. 김 여사는 딸의 손을 가볍게 쓰다듬며 말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몇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단다. 하지만 사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나 부유함이 아니라 불확실성이지. 불투명한 관계는 신뢰를 쌓을 수 없어.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다시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녀는 참았다. 저는 그가 부자일 필요가 없어요, 엄마. 그저 저에게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 밖에서는 김혜준 씨가 윤호를 불렀다. 나와 함께 모닥불 좀 피우자. 그 목소리는 갑작스러웠고 윤호는 계단에 올라가 문을 두드리려던 참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다. 김혜준 씨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붉은 흙에 파묻힌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연기가 저녁 하늘로 솟아올랐다. 윤호와 김혜준 씨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한참 후에야 김혜준 씨가 입을 열었다. 자네는 누구인가? 질문은 직설적이었고 윤호의 모든 방어막을 꿰뚫었다. 정윤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네, 저는 몇몇 해산물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숨긴 건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곳에 평범한 사람으로 오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혜준 씨는 코웃음을 쳤다. 담배를 깡통에 비비며 말했다. 들어본 말이군요. 마을 청년들도 다 그렇게 말하죠. 제 딸에게 장난치지 마세요. 윤호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정말로 서연 씨를 속이거나 가지고 놀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럼 왜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왜 이런 연극을 꾸몄나? 윤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 같은 성공한 사람이 부와 명성의 정점에 서 있으면 주변에는 항상 부러움과 의심의 시선이 따른다는 것을. 그는 단지 순수한 사랑, 계산이나 재정적 고려 없이 자신의 성공이나 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관계를 원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이 김혜준 씨 같은 보수적인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윤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김혜준 씨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윤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다. 증명해보세요. 네, 내 딸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떠나세요. 당신의 성공과 함께 도시로 돌아가세요. 여기서 우리는 진실되게 살고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려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말을 마친 김혜준 씨는 일어나서 윤호에게 마지막 눈길을 던지고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의심, 수군거림, 심지어 약간의 조롱까지. 윤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와 콘에 매달린 등불을 흔들었다. 노란빛이 그의 얼굴에서 춤을 추며 피로와 슬픔을 드러냈다. 그는 김혜준 씨를 탓하지 않았다. 어떤 아버지라도 딸이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또한 무력감을 느꼈다. 지난 며칠 동안의 모든 노력, 물쬐기부터 쪽파심기, 의심의 눈초리를 견디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이 순간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윤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늘은 이미 한낮이 되어 있었다. 이른 여름 햇살이 화려하게 지붕 위로 내리쬐며 공기를 무덥게 달궜다. 서연이 마당을 쓸고 있었지만 그를 보자마자 잠시 멈추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빠르게 한번 쳐다본 후 다시 고개를 숙여 빗자루질을 계속했다. 윤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그녀와 자신 사이의 신뢰의 끈이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침묵 때문이었다. 진실을 숨기기로 한 그의 선택, 비록 출발점은 좋았을지라도. 오후 그는 조용히 해변으로 나갔다. 파도가 한 번 또 한 번 해안을 때렸다. 마치 자기 슬픔을 씻어내라는 듯이. 그는 거기 앉아 젖은 모래가 바지를 적시게 내버려 두었다. 손으로 모래를 한 움큼 퍼올렸다가 놓았다. 마치 슬픔을 놓아주듯이. 갈매기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녔고 그들의 울음소리는 거칠고 쉬어서 마치 과거로 부르는 것 같았다. 윤호는 이제 만약 정말로 남고 싶다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직면해야 했다. 정직하게, 진심으로. 그날 아침, 새벽 안개가 여전히 야자나무 앞마당에 걸려있을 때 이슬 방울이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소리만이 고요한 공기를 깨트렸다.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고 바다의 숨소리는 여전히 고요했다. 윤호는 배낭을 메고 집 밖으로 나왔다. 여전히 오래된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깊고 무거웠다. 며칠 전에 마을에 도착했을 때 빌린 오래된 오토바이가 조용히 마당 한쪽에 놓여 있었다. 그는 배낭을 걸치고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엔진 소리가 조용한 아침을 깨뜨렸다. 윤호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출발했다. 흙먼지가 그의 뒤로 올라오며 눈물에 젖은 서연의 시선에 가려졌다. 김 여사는 베란다에 서서 눈물을 참으며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윤호를 바라보기만 했다. 마치 눈빛으로 그를 붙잡고 싶은 듯이. 알아요. 아가씨는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가까이 하는 방식이 상처를 주었을 뿐이에요. 윤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아마도 저는 충분히 교묘하지 못했나 봅니다. 김 여사는 한숨을 쉬며 부드럽게 윤호의 셔츠를 정리해 주었다. 마치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처럼. 인연이 있다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원망하지 말아요. 문 안에서 발소리가 급하게 들렸다. 서연이 뛰어나왔다. 아직 실내화를 신지 않은 맨발이었고 긴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정말 가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린 듯 쉬어 있었다. 윤호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다. 그러나 서연은 그냥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오토바이 앞에 서서 막아섰다.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는 끝인가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에게 한 모든 약속을 잊어버린 채요? 윤호는 오토바이에서 내렸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스스로를 억제했다. 난 떠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네 아버지는 날 받아들이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한 건 내 잘못이야. 네 아버지가 오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숨기셨어요? 왜 제게 의심할 기회를 주셨어요? 윤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난 네가 날 진짜 나로 사랑해주길 바랐어. 창고 알바생으로서의 나를. 그게 전부야. 서연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건 솔직하지 않아요. 당신은 제가 당신과 당신의 돈 사이에서 고민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제가 그렇게 천박한 사람으로 보였나요? 윤호는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지난번처럼 원망하지 마.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마당을 가로질러 김혜준 씨가 부엌 문간에 서 있었다. 그는 윤호가 떠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문틀을 세게 움켜쥐어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그의 눈길은 윤호가 사라질 때까지 따라갔다. 마치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마치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무언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그 남자는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냉혹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그는 너무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을 신뢰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그날 하루 종일 아무도 윤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서연은 온종일 말이 없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계속 설거지를 하고 또 하고 이미 깨끗한 그릇을 계속해서 씻었다. 김 여사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졌지만 말로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런 순간에는 어떤 말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식탁에는 세 사람만 남았다. 윤호의 빈자리가 식탁 중앙의 공간을 더 넓게 만들었다. 마치 추위가 스며드는 것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몇 숟가락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피곤해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다. 김 여사는 김혜준 씨의 그릇에 생선을 더 담으며 조용히 말했다. 젊은이들이 실수를 해도 그렇게 내쫓아야 했나요? 김혜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밥을 먹었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아마도 후회일까? 아마도 단단한 겉모습 아래 그도 자신의 결정을 다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밤이 깊어가고 시골집은 익숙한 고요함 속으로 잠겼다. 여전히 파도 소리는 멀리서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가끔 뒷마당 덤불 너머로 곤충 소리가 들려왔다. 창살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쳐 마당에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김간의 집 뒤뜰, 김혜준 씨는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고 담배 한 개비를 들고 서 있었다. 그는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다가왔다. 뭘 생각하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저 아이 아마 나쁜 아이는 아니었을 거요? 김혜준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저 방법을 몰랐던 거겠지. 김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왜 저렇게 심하게 대했어요? 믿음이 안 갔소.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사람이 내 딸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한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밤바람이 불어왔고 벌레 소리와 함께 야자수 잎이 살랑거렸다. 하지만 요즘 생각해보니 우리도 젊었을 때 실수를 했소. 김혜준 씨가 마침내 말했다. 가끔은 사람들이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 같소. 이 대화는 서연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녀가 들을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 그녀의 아버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단단한 껍질 아래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침 이슬이 아직 야자수 잎에 맺혀 있을 때 마을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울리는 확성기 소리가 마을 입구에서 울려 퍼졌다. 김혜준 씨의 집으로 가는 흙길은 작은 빨간 깃발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사이로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종이꽃이 걸려 있었다. 아이들은 얼굴에 흙을 묻히며 새로 설치된 결혼식 천막 주위를 뛰어다녔다. 여자들은 한 손에는 냄비를, 다른 손에는 접시를 들고 분주히 오가며 마치 축제를 준비하는 것 같았다. 서연의 집 마당은 더 이상 익숙한 마당이 아니었다. 곡식을 말리거나 채소를 씻던 곳이 아니라 이제 서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목격할 장소가 되었다. 한쪽 구석에서는 작은 밴드가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북소리와 징소리가 바다소리와 어우러져 6월의 하늘 아래 울려 퍼졌다. 부엌에서는 생선 굽는 냄새, 고기 삶는 냄새, 마늘과 고추를 섞은 양념 냄새가 피어올랐다. 시골 결혼식 특유의 진한 향기, 소박하지만 정겨운. 윤호는 이른 아침에 도착했다. 비싼 정장이나 고급차가 아니라 흰색 바탕에 연꽃술을 놓은 진한 예복과 낡은 픽업 트럭을 타고 바로 그 픽업 트럭으로 약혼식 날 예물을 실어왔던. 그는 트럭에서 내려 천천히 대문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소리쳤다.
신랑이 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에 입을 벌렸다. 그 젊은이, 한때 게으르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마을 전체의 중심에 서서 중요한 날을 맞이하고 있었다. 여전히 단정한 머리, 똑바른 눈빛. 하지만 오늘 윤호는 달라 보였다. 아마도 그의 미소가 이제 더 이상 억제되지 않고 완전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서연은 집 안에서 나왔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김 여사가 옥비녀를 그녀의 머리에 꽂아주었다. 붉은 비단 웨딩드레스는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다. 많은 화장을 하지 않았어도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래된 타일 위를 밟으며 그녀의 눈은 익숙한 시선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당 한가운데서 만났다. 화려한 연회장도 수입 장미꽃도 샹드리에도 없었지만 윤호와 서연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이 순간을 대체할 수 없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사회자는 서연의 사촌 삼촌으로 목소리는 쉬었지만 따뜻함이 넘쳤다. 양가 친척들은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다.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오갔다. 정민호는 윤호의 친구들 옆에 앉아 있었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누가 우리 해준 삼촌이 한때 윤호 형에게 뭘로 내 딸을 먹여 살릴 거냐고 물었다고 상상이나 했겠어? 그가 웃으며 말했다. 윤호는 단상에 올라갔다. 그의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고 약간 떨렸지만 서연의 눈을 보자 침착해졌다. 장인어른 그리고 이 마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게 기회를 주시고 이곳을 제 고향으로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좋은 결혼식은 큰 호텔에서 비싼 꽃으로 장식하고 화려하게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은 마을 전체가 함께 기뻐할 때, 제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바라볼 때입니다. 앞줄에서 김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옆에 앉은 이웃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이는 괜찮네요. 말은 짧지만 마음은 깊어요.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을 때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다. 행복은 서로를 많이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때 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들의 손바닥이 맞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기다림의 세월, 두 사람이 지나온 길을 축하하는 것 같았다. 결혼식 만찬이 시작되었다. 각 테이블에는 해산물 요리, 쌈 싸먹는 구이용 고기, 매콤한 양념을 얹은 회가 가득했다. 화려하거나 복잡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맛있게 먹었다. 윤호는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각 어른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김혜준 씨가 일어나 잔을 들었다. 오늘 저는 공식적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정윤호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제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연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줘서 고맙다. 박수 소리가 이번에는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잔치 음악보다 더 크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연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안겼다. 윤호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에 손을 얹는 모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았다.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진심 때문에. 노을이 지기 시작할 무렵 부드러운 바람이 야자수 사이로 불어왔다. 김혜준 씨의 집 뒷뜰에서는 여전히 그릇 부딪히는 소리, 김 여사가 냄비를 정리하는 소리, 윤호가 뒷마당에 오래된 나무 의자를 닦는 소리가 들렸다. 정민호가 마당을 청소하는 것을 도우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서연은 뒷마당에서 어머니와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김혜준 씨는 현관에 앉아 백포도주 한 잔을 홀짝이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새 사위를 바라보았다. 윤호가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장인어른,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어디를 가든 아무리 성공하든 저는 제 뿌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 지킬게요. 김혜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이 윤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친 것은 그 어떤 말보다 뜻깊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로를 이해하는 데 긴 대화는 필요하지 않았다. 첫 번째 신혼 식사는 안개가 자욱한 아침, 바닷바람이 야자수 사이로 불어오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 식사에는 화려한 촛불도 파티도 없었다. 오직 편안함과 평화로움만이 있었다. 오래된 기와지붕 아래 작은 시골집에서
오래된 김혜준 씨의 집 마당. 아침 이슬이 여전히 오래된 타일 위에 맺혀 있을 때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김혜준 씨의 초라한 집은 이제 더 이상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은 어제의 결혼식 후 온기가 더해졌다. 전통적인 가치와 끈끈한 가족애로 가득 찬 따뜻한 집이 되었다. 윤호는 자신의 새 아내를 안고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고급 지위와 명예를 마침내 내려놓았다. 대신 단순한 행복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 서연은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대고 말했다. 이제 우린 어디로 가요? 윤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두세 개 사이를 오갈 거야. 내일은 서울에서 하고 매달 한 번은 여기 부모님을 뵈러 올 거야. 도시의 소음과 시골의 고요함, 그 중간에서 행복을 찾을 거야. 먼 곳에서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침 연기가 각 집의 굴뚝에서 피어올랐다. 마을은 깨어나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을 안고. 김혜준 씨는 현관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주름은 웃음의 흔적처럼 보였다. 그의 뒤에는 김 여사가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이것이 행복이다. 화려한 환상이나 부의 과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이해의 결합,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누군가 말했듯이 우리는 불을 숨겨야 할 필요도 과시할 필요도 없다. 그저 그것을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사용할 뿐이다. 윤호는 결국 이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성공으로 인해 자신을 가리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여기 고요한 해안가 마을에서 두 세계의 만남이 일어났다.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 이해, 성장에 관한 이야기. 결국 우리 모두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